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1월 일본 총리의 한마디가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주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2시간 만에 중국이 맞받아쳤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센카쿠 해역에서는 양국 선박들이 충돌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거리는 불과 50m. 대만 해협에는 전투기 118대가 위협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고 중국은 해안 미사일을 전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외쳤습니다. 동아시아 70년 만에 최대 위기, 전쟁 가능성, 현실로 다가온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공격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실수하는가, 누가 먼저 오판하는가가 전쟁을 결정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상 밖의 나라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중국은 당황했고 일본은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전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다니엘 로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국제안보 및 군사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캐나다 공군 출신이셨거든요. 저녁 식사 때마다 아버지는 군사 전략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다니엘, 전쟁은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란다.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는 동아시아 안보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중국, 일본,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 패턴을 추적해왔죠. 센카쿠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갈등, 대만 해협 위기. 이 세 나라가 만들어내는 위기의 역학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십 편의 논문을 썼고 워싱턴과 런던의 싱크탱크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CNN과 BBC에도 몇 번 출연했죠.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다니엘,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날까요?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우발적 충돌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요. 중국과 일본, 대만은 너무 감정적이고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죠. 그래서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요? 솔직히 한국은 제 분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성공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고 기술력도 뛰어나죠. 삼성, 현대, LG,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어떤가요? 외교적으로는요? 제 머릿속 한국의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이지만 독자적인 목소리는 크지 않은 나라.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갈등하고 중국에게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나라. 북한 문제에 묶여서 다른 지역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나라. 쉽게 말하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중견국.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위치. 행동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은 나라. 워싱턴의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훌륭한 나라지. 하지만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서는 조연이야. 주연은 중국, 일본, 미국이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상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해 11월 초,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협력 포럼의 연사로 초청받았거든요. 한국의 한 대형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였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센카쿠 분쟁과 대만 해협 위기 군사적 확전 가능성 분석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한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고 모든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도로는 질서정연했죠. 경제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나라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포럼 준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민준 박사님이었습니다. 로웬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논문 여러 편 읽었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도 동아시아 해양 안보 전문가시죠? 네. 20년째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깊은 대화에 빠졌습니다. 센카쿠 문제, 남중국해 긴장, 대만 해협 위기. 김 박사님은 예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제 눈에 띄었어요. 김 박사님은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국은 무엇을 원하는지만 말씀하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 박사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견국입니다. 강대국들의 개임을 바꿀 힘은 없죠. 다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그 대답이 제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구나. 며칠 후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중국의 확장주의를 경고했고, 중국 학자는 미국의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연구자는 자위권을 강조했고, 대만 분석가는 생존권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요?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를 촉구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원하는구나. 하지만 중재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포럼이 끝나고 저는 서울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과 더 깊이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서울이라는 도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활기차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했죠. 어느 날 저녁, 김 박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남의 한 전통 한식당이었어요. 다니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군사 외교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약자의 위치가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철학적인 위안의 말로 들렸어요. 다음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게 제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화면 상단에 빨간 속보 배너가 떴습니다. 속보 일본 총리, 센카쿠 주권 수호 위에 모든 수단 동원 발언. 저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 수호 의지는 확고하며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오, 이런. 저는 즉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은 외교적으로 매우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2시간 후 중국 외교부 성명이 떴습니다. 일본의 도발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즉시 제 연락망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분석관, 도쿄의 안보연구원, 타이베이의 군사 전문가. 답장들이 빠르게 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양측 다 물러설 기미가 없어. 센카쿠 근해에 중국 해경선이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일본 해상자위대도 출동 준비 중이래. 저는 실시간 군사 동향 모니터링 사이트들을 열었습니다. 위성 데이터, 선박 추적 정보,
비행기 이동 경로, 공개된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중국 해경선 8척이 집결했습니다. 일본 순시선 5척이 이들을 저지하려 했죠. 양측 선박들은 서로를 향해 돌진하듯 접근했습니다. 충돌 직전에 방향을 틀었지만 거리는 불과 50m였습니다. 대만 해협에서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공군 전투기 11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며 이협 비행을 했습니다. 대만은 F-16 전투기 편대를 긴급 출격시켰고요. 전투기들이 교차 비행하는 장면이 위성으로 포착됐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저녁 뉴스는 전 세계가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동아시아 70년 만에 최대 위기. BBC 전쟁 가능성. 현실로 다가오나. 로이터 센카쿠 충돌. 지역 전체 위협. 전문가들의 분석도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공격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실수하는가, 누가 먼저 오판하는가가 전쟁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이 의도가 아니라 실수로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오작동, 통신 두절, 현장 지휘관의 오판. 지금처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 하나가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김 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님,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공식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가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저는 속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저는 호텔 방에서 실시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군사 포럼에 이상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남해 기지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수중 플랫폼 이동 포착됨. 시간 새벽 2시 15분. 민간 위성 관측으로 확인. 이게 뭐지? 첨부된 위성 사진을 봤습니다. 흐릿했지만 한국 남해의 해군 기지에서 거대한 물체가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일반 잠수함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건 공개되지 않은 전력이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일본 방위성 관계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니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한국이 뭔가 바다로 내보냈다고. 우리 해상자위대도 감지했대. 남해에서 동중국해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형 수중 신호라고. 저는 즉시 김 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전화는 2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김 박사님, 지금 한국 해군이 뭔가 움직인 거 맞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니엘, 지금 나오실 수 있습니까?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0분 후, 저는 서울 시내 한 스문의 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다니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해군이 오늘 새벽 KSSV급 잠수함을 출항시켰습니다. KSSV급?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10년 전부터 극비로 개발해온 차세대 전략 잠수함입니다. 코드명은 백두입니다. 김 박사님은 노트북을 열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센카쿠 열도와 대만 해협 사이의 해역이었습니다. 백두함은 지금 이 해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잠수함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 안에 탑재된 시스템입니다. 자율수중 감시 네트워크, 코드명 해룡망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해룡망은 200개 이상의 자율 감시 노드를 해저에 실시간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는 소나, 열 감지, 전자기 신호 감지 센서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부로 전송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스랭카쿠와 대만 해협 사이 모든 해역의 군사 활동을 한국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잠수함 한 척 한 척의 위치, 일본 구축함의 레이더 신호, 대만 해안의 미사일 발사대 준비 상태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왜 한국이 이걸? 김 박사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립 중재자로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세 나라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다.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든 우리가 그 증거를 실시간으로 세계에 공개할 것이다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도 항공모함도 없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카드를 쥔 겁니다. 투명성, 기록, 증거, 무기가 아니라 진실로 전쟁을 막으려 한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김 박사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알게 될 겁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전쟁으로 치달을 때 한 나라가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무너졌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선택의 폭이 좁은 나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나라.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위협으로 억제하는 게 아니라 투명성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이건 전통적인 군사 전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역사가 바뀌는 그 시작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아래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개의 센서 노드가 해저에 펼쳐지며 동아시아의 모든 군사 활동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전쟁은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란다.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승리한다. 한국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장악하고 투명성을 무기 삼아 전쟁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박사님이었습니다. 다니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오늘 오전 10시에 시간을 내실 수 있습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호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2시간 후, 저는 김 박사님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평온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문을 여는 상점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전쟁이 일촉즉발이라는 걸.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방부 산하해양안보센터입니다. 센터장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네, 당신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대화 이후 센터장님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한적한 곳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연구소 건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구의 보안 시스템은 제가 봤던 어떤 군사 시설보다 엄격했습니다. 신분 확인, 생체 인식, 금속 탐지. 3번의 보안 검색을 거쳐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 수십 개의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곳은 작전 통제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어떤 작전실과도 달랐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고 키보드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동중국해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센카쿠 열도와 대만 해협 사이의 해역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수백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 파란 점, 녹색 점. 각각 중국, 일본, 대만의 군사 자산들이었습니다. 저게 전부 실시간 데이터입니까? 저는 넋을 잃고 물었습니다. 네, 해룡망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김 박사님이 답했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로엔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강태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 센터장은 저를 중앙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로엔 박사님, 당신은 지난 12년간 이 해역의 군사 긴장을 연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강 센터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중국 해군 잠수함 12척이 이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8척이 대응 배치됐고요. 대만은 해안 미사일 기지 4곳을 실전 준비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전면전 준비 단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 센터장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치만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레이더 신호 패턴, 통신 주파수 변화, 선박 엔진 소리의 미세한 변화, 이 모든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각 함정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격 준비 중인지, 방어 자세인지, 단순 경계 중인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해양 감시 시스템은 미국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 센터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요. 바로 그때 한 분석관이 일어났습니다. 센터장님, 중국 잠수함 영구삼 AO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센카쿠 방향으로 가속 중입니다. 일본 측 반응은? 이지스함 묘코가 능동 소나를 가동했습니다. 강 센터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추적 계속, 양측 통신 주파수 모니터링 강화. 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명령은 간결했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소음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김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휴게실은 작전실과 대조적으로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편안한 소파, 간단한 스낵, 그리고 따뜻한 조명. 커피 머신 옆에는 손글씨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하십니다. 오늘의 간식은 호두파이입니다. 천천히 드시고 힘내세요. 총무팀 일동.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전쟁을 막기 위한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배려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게요? 군사시설에서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요. 워싱턴의 펜타곤에서도 런던의 국방부에서도 본 적 없습니다. 김 박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건 사람이니까요. 지친 사람은 실수하고 실수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기술자가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호두파이 한 조각을 집어들고 메모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전실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로엔 박사님, 강 센터장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무슨 작전입니까? 투명성 외교입니다. 우리는 다시 작전실로 돌아갔습니다. 강 센터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집한 데이터를 세 나라에 동시에 전달할 겁니다.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요. 어떤 데이터를요? 모든 데이터입니다. 중국에게는 일본과 대만의 군사 동향을, 일본에게는 중국과 대만의 동향을, 대만에게는 중국과 일본의 동향을.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국에게 자신들의 데이터도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강 센터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세 나라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하든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그때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세 개의 화면 분할. 베이징, 도쿄, 타이베이. 각 도시의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연결 완료. 한 통신관이 보고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작. 강 센터장이 명령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각 대사관에서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표시됐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태블릿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태블릿 안에는 지난 20시간의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숨길 수 없는 진실. 이제 우리는 기다립니다. 강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각국의 반응을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를 출격시키지 않았습니다. 군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보냈습니다.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투명성을 보냈습니다. 이건 제가 배운 어떤 군사 전략과도 달랐습니다. 교과서에도 없었고 논문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합리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작았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약하지 않았습니다. 크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함으로 싸웠습니다. 투명함으로 대항했습니다. 진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해냈다는 겁니다.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인간적으로. 저는 휴게실에 그 메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밤샘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하십니다.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배려, 냉정한 전략과 인간적인 감성.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로엔 박사님, 강 센터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48시간이 남았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남았습니다. 분석관들과 함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각국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사람들. 작지만 정확한 나라. 한국과 함께 센터에서 보낸 첫날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관들 사이에 앉아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반응을 분석하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작업이었죠. 커피를 마신 지 몇 잔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여전히 동중국해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 파란 점,
녹색 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장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로엔 박사님, 잠시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 박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상황. 한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센카쿠 해역, 중국 해경선 3203호와 일본 순시선 미즈키가 충돌 코스로 진입했습니다. 거리 200m, 양측 모두 감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간, 작전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 센터장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속도는 중국 측 18노트, 일본 측 16노트. 충돌 예상 시간 3분 20초. 중앙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센카쿠 해역의 확대 지도가 나타났고 두 척의 배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치킨 게임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먼저 방향을 틀 것인가? 누가 먼저 굴복할 것인가? 하지만 만약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는다면 통신 연결. 강 센터장이 외쳤습니다. 베이징, 도쿄 대사관 즉시 연결. 연결 중입니다. 통신관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분 50초. 베이징 대사관 연결 완료. 도쿄 대사관 연결 완료.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의 한국 대사관이 나타났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즉시 양국 정부에 통보하십시오. 센카쿠 해역에서 충돌이 임박했습니다. 실시간 좌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대사관의 직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2분 10초. 양측 선박, 여전히 감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리 150m. 강 센터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통신팀, 양측 선박에 무선 주파수 확보했습니까? 확보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준비 완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전송. 강 센터장이 명령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양측 선박의 정확한 위치, 속도, 방향, 그리고 충돌 시뮬레이션 영상. 만약 지금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1분 30초 후 정확히 어디서 충돌할 것인지, 그 충돌의 충격은 얼마나 될 것인지, 예상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모든 것이 숫자로, 그래프로, 영상으로 표시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 양측의 데이터가 도달했습니다. 통신관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분 20초. 거리 100m.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초. 중국 선박, 속도 유지. 일본 선박, 속도 유지. 30초.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20초. 거리 50m.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국 선박, 감속 시작.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일본 선박도 감속. 양측 모두 방향 전환 중. 중앙 스크린에서 두 척의 배가 서로 엇갈려 지나갔습니다. 거리 30m.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강 센터장이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강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은, 아니 정확히는 그날 새벽은 끝없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대만 해협에서 중국 전투기 2대가 대만 F-16에 위협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거리 500m까지 근접했죠. 센터는 즉시 데이터를 양측에 전송했습니다. 정확한 비행 경로, 충돌 가능성,
오발 위험. 전투기들은 거리를 벌렸습니다. 새벽 4시 20분,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중국 잠수함을 탐지하고 능동 소나를 가동했습니다. 이는 공격 전 단계의 행동이었습니다. 센터는 또다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양측의 정확한 위치, 무장 상태, 교전 규칙. 일본 구축함은 소나를 껐습니다. 새벽 5시 40분, 중국 미사일 구축함이 레이더를 일본 본토를 향해 조사했습니다. 센터는 쉬지 않고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번 위기는 간신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중재였습니다. 센터의 사람들은 밤새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교대 근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간단한 음식을 먹고 다시 일했습니다. 한 분석관은 3번이나 화장실을 다녀왔지만 매번 5분도 안 돼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분석관은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는 지금 일이 있어. 조금만 참아줘. 사랑해.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이 역력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강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치면 이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새벽 6시가 지났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실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벽시계만 보며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로엔 박사님, 김 박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좀 쉬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휴게실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총무팀 직원이었습니다. 손에 따뜻한 수프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입니다. 수프 좀 드세요. 그는 조용히 각 워크스테이션을 돌며 종이컵에 수프를 나눠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관들이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아무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수프를 마시고 한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수프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된장 맛이 났습니다. 집에서 직접 끓여왔습니다. 총무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여러분이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군인도 외교관도 분석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집에서 수프를 끓여왔습니다. 새벽 6시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프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피로가 조금 가셨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최첨단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전략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서로를 챙기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의지입니다. 오전 8시. 드디어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관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자극을 자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 채널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카쿠 해역의 선박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전투기들도 계속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긴장이 조금 완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약고는 여전히 화약고였습니다.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문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강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행동으로 드러나죠.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볼 겁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석관들은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역력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12년간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논문을 썼고, 분석을 했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막기 위해 밤을 새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저도 이 팀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강 센터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되셨습니다. 강 센터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부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 센터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새벽의 극한 상황을 넘긴 후 사람들은 더 침착해졌습니다. 교대 근무가 시작됐고 휴식을 취하는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잠시 휴게실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30분 정도였지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세수를 하고 다시 작전실로 돌아왔을 때 강 센터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로엔 박사님, 잠깐 보실 게 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별도의 회의실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중국 외교부였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강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출처에 대한 검증을 요청합니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 센터장을 봤습니다. 이건 의심입니다. 강 센터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손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여드릴 겁니다. 강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요. 1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세 나라의 군사 전문가 각 2명씩 총 6명이 센터로 초청됐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보안 검색을 거쳐 지하 3층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강 센터장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투명성입니다. 그는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숨기는 것 없이 전부요.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군사 기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강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본 대표단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대만 대표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는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해룡망 시스템의 작동 원리, 200개 센서 노드의 위치와 성능, 데이터 수집 방법과 분석 알고리즘, AI의 판단 기준과 오류 범위, 모든 것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자국의 첨단 군사 시스템을 외국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질문했습니다. 센서 노드의 정확도는 얼마입니까? 수중 목표물 탐지 정확도는 98.7%입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0m입니다. 일본 대표단이 물었습니다. AI 분석의 편향성은 없습니까? 특정 국가에 유리하게 설계된 건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한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AI는 순수하게 물리적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국적, 정치적 상황, 역사적 배경. 이런 요소는 전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치, 속도, 방향, 무장 상태, 통신 신호만 분석합니다. 그는 화면을 하나 열었습니다. 여기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만 대표단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편향성이 없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3시간 동안 검증이 계속됐습니다. 세 나라 대표단은 모든 시스템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질문하고 테스트하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은 단 한 가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검증이 끝났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정합니다. 일본 대표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대만 대표단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투명성은 처음 봅니다. 강 센터장이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투명할 것입니다. 대표단들이 떠난 후 저는 강 센터장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걸 보여주는 게 두려웠습니다. 강 센터장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강력하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가장 강한 무기니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진실은 가장 강한 무기. 다음 날 아침, 72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의 지도를 봤습니다. 변화가 보였습니다. 센카쿠 해역에 중국 해경선들이 하나둘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순시선들도 거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전투기 출격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통신관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군사활동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일본 외무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동의해 대만 총통부 긴장 완화를 환영하며 협력할 것. 작전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강 센터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진짜 평화가 올 때까지요. 네,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평화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밤을 새우고, 누군가 가족을 뒤로하고, 누군가 위험을 감수했기에 가능한 평화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평화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투명성 억제 21세기 평화유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해룡망 시스템은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AI 분석도 뛰어났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처리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신념, 공정성에 대한 신념, 평화에 대한 신념. 그 신념이 기술을 움직였습니다. 그 신념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신념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나라였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김 박사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니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저도요. 이번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도 이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평화는 가능하다고,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약속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저녁 먹고, 잠들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웠다는 걸. 누군가 그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걸.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말할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을, 투명성의 힘을, 신념의 가치를. 6개월 후, 제 논문이 출판됐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여러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CNN과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 11월, 동아시아는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진실로, 위협이 아니라 투명성으로.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이메일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강 센터장이었습니다. 로엔 박사님, 당신의 논문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셔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쓰겠습니다. 평화는 가능하다고, 당신들이 증명했다고. 그리고 오늘도 저는 씁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투명성의 힘을, 신념의 승리를. 세상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갈등은 계속됩니다. 위기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평화를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힘이 아니라 신념으로, 무기가 아니라 진실로.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폭력이 아닙니다. 투명성입니다. 진실입니다.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2025년 11월, 한국은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평화는 가능하다고,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 이야기를 저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조용한 억제력. 그것이 한국이 세상에 준 선물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포럼에 참석하러 온 외국인 학자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기대도 크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곳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준 곳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김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니엘,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 박사님. 1년 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요. 김 박사님이 웃었습니다. 당신의 논문, 전 세계가 읽었습니다. 우리도 감사드립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 풍경은 1년 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누군가 일하고 있겠죠. 저 거리를 누군가 걷고 있겠죠. 저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겠죠. 평범한 일상, 평화로운 하루. 하지만 그 평화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센터에서 작은 기념식을 준비했습니다.
1주년이거든요. 1주년이요? 네. 작년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72시간의 위기를 넘긴 날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온 이곳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연구소 건물.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보안 검색을 거쳐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전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전실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함께 밤을 새웠던 분석관들, 수프를 나눠줬던 총무팀 직원, 강 센터장, 모두가 거기 있었습니다. 로엔 박사님, 그들이 박수치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강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다니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센터장님도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강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증인이 여기 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지켜본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여러분입니다. 한 분석관이 일어났습니다. 1년 전 밤새 자리를 지켰던 그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로엔 박사님, 당신 덕분에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신이 없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석관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이야기를 정확하게, 진실되게 전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간단한 행사였습니다.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강 센터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1년 전 72시간, 우리는 전쟁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계속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14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매번 성공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투명성의 승리입니다. 진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던 분석관, 집에서 수프를 끓여오던 총무팀 직원, 아픈 아이를 두고도 자리를 지켰던 아버지, 평범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행사가 끝나고 저는 강 센터장과 함께 작전실 한쪽에 섰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여전히 동중국해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빨간 점, 파란 점, 녹색 점들이 훨씬 적었습니다. 긴장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강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경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1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다시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물론 두렵습니다. 강 센터장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매일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념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는 가능하다는 신념. 진실은 이긴다는 신념.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신념. 그 신념이 저를 여기 서 있게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입니다. 시스템의 나라가 아니라 신념의 나라입니다. 강 센터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 박사님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죠? 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입니다. 가정이고, 꿈이고, 삶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바로 저겁니다. 저는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불빛들이 꺼질 뻔한 걸 봤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저 불빛들은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 불빛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아름답게. 김 박사님, 저는 말했습니다. 1년 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약자의 위치가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다고요. 기억하시는군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강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중국처럼 크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저는 다시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불빛들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것이었습니다. 평화는 나눌 수 있는 것이니까요. 희망은 퍼져나가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님과 강 센터장이 배웅 나와주셨습니다. 다시 올 겁니까? 강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곳은 이제 제 2번째 고향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계속 써주세요. 평화의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를. 세상은 그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약속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 박사님과 강 센터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의인이다. 작은 나라지만 큰 용기를 보여줬다. 힘이 약하지만 신념이 강했다.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행동이 명확했다. 한국은 세상에 보여줬다. 평화는 가능하다고, 다른 방식도 있다고, 희망은 살아있다고. 이 나라는 희망의 불빛이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빛. 그 불빛이 세상을 밝힐 것이다. 한 사람씩, 한 나라씩, 언젠가 전 세계가 그 빛을 따를 것이다. 투명성으로, 진실로, 신념으로. 그날까지 한국의 불빛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인류를 위해. 저는 글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희망의 날이, 평화의 날이.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 때로 역사는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단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옳은 일을 할 뿐입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